아로일기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외교센터의 이은별이라고 하고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를 듣고 저희에게 강의해 주실 분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현지 뉴스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국제 뉴스 통해서 이 이슈들에 대해서 언뜻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제 현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한국의 국제 뉴스에서 보도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이채문 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태국어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미얀마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태국에서 석사하고 박사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석사는 언어를 전공을 했고, 박사 때는 이제 인류학을 공부를 하면서 지역 내에 어떤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나 이제 문화를 위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태국 뉴스, 태국 언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좀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연구를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태국 전문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요. 제가 처음에 좀 서서 하다가 필요하면 앉았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면 잘 보이시죠? 목소리도 잘 들리시고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뉴스 보도가 되고 있죠.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미얀마의 작년부터 2월 1일에 쿠데타가 생겨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시위를 하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시위로 인해서 계속 그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고, 그것을 국제에서도 계속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미얀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미얀마에 대한 지식이 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미얀마의 현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미얀마의 정세가 지금 어떻게 발전을 되어 왔는지 그런 걸 좀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국 언론하고 이제 태국 언론에서, 그러니까 태국은 현지이기는 한데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미얀마 현지는 아니죠. 네, 미얀마 현지는 아니지만 미얀마와 이렇게 바로 접경을 2,400km를 접경한 국가예요. 바로 옆에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볼 것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한국 언론하고 태국 언론이 왜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지, 혹은 같은 점이 있지? 이런 게 흥미롭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시사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우리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질게요. 이제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에 보시면 그 세계 정세 속에서 버마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이 있어서 제가 좀 앉을게요. 세계 정세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일본이 대동아 국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식민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잠깐 볼 건데요. 자, 그래서 동남아 입장에서 보면은, 동남아 그 대륙의 입장에서 보면은 1800년대 초반부터 미얀마, 그때는 버마였습니다. 그래서 버마라는 국가는요, 1800년대 초반 때 영국과 전투를 하게 되고 3번의 전쟁 끝에 결국에는 식민지가 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미얀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동남아에서 가장 큰 힘, 그러니까 대륙부를 얘기하는데요. 대륙부에서 가장 큰 힘은 이 영국, 그리고 이 인도 차이나라고 불렸던 베트남하고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만드는 어디 나라인가요?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죠. 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중립 국가를 처음에 선언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태국은 그 식민지로 전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중립국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1941년 12월 8일이에요. 그때 이제 태국을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버마를 침공하러 갈 건데 길을 열어달라 하고선 이제 상륙 작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피분송크람이라고 하는 그 총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혈 사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길을 열어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42년의 1월에 버마가 일본군에 결국 진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이제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이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 버마를 잠깐 상황을 보면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이름 아웅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장군이 우리도 분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식민지가 됐었고 분단이 되기 전에 식민지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막 수립하려고 하면 이런 장군들이 힘을 모으죠.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뭐 김일성 장군이라든지 그 당시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운동을 할 때고 사람들을 모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버마에서는 이 아웅산이라고 하는 장군이 주축이 돼서 독립군을 창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군을 창설을 해서 이제 연합국 쪽에 이제 연합국 쪽에 손도 내밀고, 자, 어떻게 이 전쟁에서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독립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들어오니까 일단 영국을 밀어내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국을 밀어내죠. 영국은 이제 여기에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더 막강했습니다. 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과 손을 잡고, 네, 그래서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기는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잠시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아웅산은 결국 이제 연합국 쪽으로, 영국 쪽과 다시 친선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우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30인의 동지회를 만들어요. 자, 이 30인의 동지회는요, 그래서 여러 인사들로 구성이 돼요. 사실 아웅산은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흐름이 끊기긴 하지만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사회주의를 잘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체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시대 때는 아직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었고 자유주의가 될 수도 있었던 이런 좀 건강한 이념적인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독재를 하겠다라는 그거는 좀 달랐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사회주의 진영이었고 또 내윈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진영도 있고요. 나중에 오히려 독재를 하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과 함께 30인의 동지회들이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이라는 걸 창당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연합국의 승리가 되죠, 여러분. 네, 일본 제국주의가 이 지역에서 패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일본이 나갔지만 영국의 식민지로 다시 전락을 하게 되는 잠깐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43년에 카이로 회담에서 이미 이런 열강들이 식민지를 다 독립을 시켜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자, 우리나라도 하나죠. 우리나라도 결국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유주권의 국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에도 이제 이렇게 차근히 준비를 하게 되고 47년 2월에 팡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이건 누구랑 맺냐? 자, 버마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민족에서. 자, 버마하면 뭐가 많은 국가인가요? 소수민족이 많죠. 민족적으로 보면은요, 버마는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정하는 게 이 정도니 여러분 135개는 사실 상상도 안 가는 수치이죠. 아무리 영토가 면적이 우리나라의 6배 정도 되거든요. 버마라는 나라가. 그렇다 하더라도 130개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소수민족의 문제, 이것이 계속 이제 나중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팡롱 조약에 이 소수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가 연방을 잘 건설을 해보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수민족, 특히나 영국 시대 때는요,
여러분들이 또 한번 들어봤을 법한 지금 난민으로 많이 지금 떠돌고 있는 로힝야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힝야 민족은요, 로힝야족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 식민 제국주의 시대 이전과 이후로 해서 이 지역에 많이 유입이 된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에요. 자, 그렇지만 미얀마, 버마는요, 여러분, 불교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영국 제국주의를 할 때 영국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이렇게 중간 지배층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이 로힝야족에게 우대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식민지 안에서 로힝야족이 그들 위에 군림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가장 많았던 버마족이 많기 때문에 버마라고 불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버마족은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로 인해서 이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오히려 이제 식민 지배가 끝나게 되면 더 탄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이 팡농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평화 조약을 하자라고 맺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건설적인 조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4월에 임시내각도 수립이 되는데요. 문제는 47년에 아웅산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김구라고 하는 선생이 암살을 당하죠. 근데 사실 태국의 역사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보려고 했던 인사 중에 뿌리디 파놈령이라고 하는 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 그렇게 암살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 30인의 동지회는 분열이 되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버마는 48년에 연방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이래서 그 30인회의 일원이었던 우누라고 하는 초대 수상이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암살을 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떤 세력이 암살을 했는지는 정확히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누 초대 수상이 불교 국교화법을 추진을 하고요. 그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때의 경제는 역시나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사회에서는. 근데 이때 식민 지배 때 어떤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어떤 권력 쪽에 이렇게 모여 있거나 한 것을 재분배를 잘 하자. 그리고 대부분이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농업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분배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이게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58년에 임시 내각을 이 내윈이라고 하는 장군이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불안정한 사회 경제 어떤 세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가 60년에 다시 총선을 하게 되고 우누가 다시 승리를 하는데요. 이 내윈 장군이 이제 62년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62년에 결국 본인이 지도자가 되고 버마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버마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마 하면 또 유명한 게 뭐예요, 여러분? 쇄국 정책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버마는요, 잘 알려지지 않았죠. 미얀마, 버마 이 같은 나라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쇄국 정책을 너무 오래 했고 26년간 내윈이 재위를 하는데, 그때 동안 결국에는 너무 그 외국 인사들을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고요. 이제 일주일도 못 있게 하는 그런 법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외국에 대해서는 아예 교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쇄국 정책을 하니까 이 동남아 지역은 사실 쌀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태국도 그렇고 뭐 미얀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쌀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다른 주변국들은 제조업 기반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국유화를 하고요. 어떤 사업들을 이 군사를 통해서 하게 돼요. 군대가 그러니까 막강한 힘과 정경 유착이 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정치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요. 그러면서 버마족을 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식민 지배 때 했던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어떤 민족에게는 좀 더
우대를 해주고 어떤 민족은 핍박을 하고 이런 아주 잔인한 정책을 쓰게 되고요. 소수 민족은 탄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외세주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과의 어떤 단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버마라는 나라는요, 87년이 되면 은둔국이고 최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불안정 그리고 어떤 화폐를 개혁하려고 하는 무슨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결국 양곤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은 88년 8월 8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8888 항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유혈 진압이 당연히 일어났고 그래서 시민들 3천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사실 되게 잔인한 역사인데요. 이 당시에 태국은 성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태국 같은 바로 옆 나라라고 그랬죠. 아예 붙어 있습니다. 아예 붙어 있는 바로 옆 나라는요. 그 당시에 차차이 춘하원이라고 하는 총리였는데 여러분 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남아시아는 그 베트남 전쟁 이후로도 내전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와 이 자유주의 진영이 그 국가 내부에서도 막 서로 힘싸움을 겨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조차도 이 라오스 국경이라든지 자 태국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이렇게 접경인데 이런 국가들이 막 괴뢰군 같은 게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후반에 우리의 정책은 전장에서 시장으로다. 이제 세계화가 될 건데 그쵸 여러분? 90년이 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대 초에요. 세계화로 냉전에서 세계화 시대로 변화가는 시대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태국은 이렇게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우리가 시장을 만들자 이런 막 그렇게 치고 나가서 그때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미얀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국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성장을 받쳐준 게 미얀마 노동자예요 사실. 그 태국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그때 이렇게 잔인하게 진압을 당하게 되고 이런 역사의 어떤 고리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사태 진압과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군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박정희가 있었다면 또 제거가 당하면 또 다른 뭐 전두환이라는 또 신군부라고 하는 다른 군부가 들어오듯이 여기도 문민정부에 이양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군부가 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군부 소마옹이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또 일으켜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윈보다는 조금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89년에 발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로 바꿔요. 국호를. 그렇게 해서 서양과 조금 교류를 해보려는 사인을 좀 하죠. 자, 그리고 90년에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아웅산이라고 하는 장군의 딸이에요. 유일한 딸입니다. 이제 아들이 둘 있었고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막내, 그 딸이 영국인과 결혼을 해서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그런데 88년 이즈음에 이제 어머님이 조금 아프시고 해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어떤 정말 숙명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그런 이런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웅산 수지 여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아웅산 수치, 뭐 수지 뭐 다 그거는 번역한 거니까요. 그래서 수지 여사가 민주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이 당을 압승을 시켜요. 그렇지만 신군부가 결국 총선 결과를 무효화를 시키게 되고 가택연금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91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92년에는요 소마옹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뒤를 실제적으로 이어서 탄슈에라고 하는 이 군부 독재가 또 들어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요 계속 이렇게 제가 시계가 지금 없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탄슈에 같은 경우는요, 그 소수민족의 민병대하고 평화협정을 이제 휴전을 하겠다, 평화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지만
결국 내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폭행과 인권 침해가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다시 한번 미얀마로 이제 나라를 바꿨죠.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샤프론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 어떤 그 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샤프론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거는 그 승려들의 옷 색깔에 의해서 승려들이 거리로 나와서 함께 학생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승려들과 다 같이 이 민주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샤프론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결국 2008년에 헌법 개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법 개정은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석수에서 25%를 군인 인사가 무조건 할당을 할 수 있게 그거를 헌법에서 적법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합법하게. 자, 그 다음에 아웅산 수지를 이 여사를 이제 대통령으로 임명이 하지 못하게 되도록 어떻게 했냐면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외국 자녀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 대통령에 못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아예 거의 저격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어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드디어 2010년에 다시 총선을 하게 되고 이때 인사가 뗀세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군부 출신이기는 했어요. 군부 출신이기는 했으나 이제 뗀세인 대통령은 군부 출신인가요?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이때 중도 개혁으로 인해서 많이 조금씩 이제 그 문민 정부로의 이양이 시작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 2012년에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긴 NLD 당,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당이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2015년 이후에 아웅산 수지가 국가 고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됐지만 고문이 되지만 결국 그가 지도하에 하는 그런 민주 진영이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5년간 잘 국정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2020년 11월에 다시 선거를 하거든요. 이 선거에서 역시나 NLD당이 또 한 번 승리를 해요. 또 한 번 압승을 하게 되면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석수가 중요한 건 왜 그래요? 의회에서 의석수가 많을수록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군부의 25%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선거가 중요했고 여기서 압승을 했는데 문제는 군부가 이번에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작년입니다. 그래서 21년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때의 민 아웅 hlaing이라고 하는 이 총사령관이 주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웅산 수지 여사하고 윈민 대통령을 구금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 비상 사태라는 것을 선포를 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공포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탱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2222라고 하는 시위를 해요. 자, 지금 아까도 8888 4번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건 아마 미얀마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좀 좋아하는 어떤 이런 똑같은 숫자가 이어지는 것을 좀 상서롭게 보는, 좀 좋게 보는 그런 정서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CD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각자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의사면 치료를 해야 되고, 그쵸? 뭐 어떤 각계각층에서 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근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공무원들까지도, 그러니까 공무원 어떻게 보면 정부 인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편이란 말이에요. 행정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군부의 그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부의 인사들조차도, 그 다음에 일부 군인조차도, 경찰조차도
그 다음에 시민들,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모두 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는 걸 하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마비가 되겠죠, 나라가. 그러면 정부로선 좋을 게 없죠. 이렇게 대항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고요.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외에서는 계속 그래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되겠죠. 어떤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나라도 실제로 대한민국도 많이 참여를 했다고 이제 그런 뉴스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이제 반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결국 이 반정부 시위와 유혈 진압을 또다시 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이게 한 지난달 정도 집계까지가 하면은 한 1,800여 명이 사망자입니다. 부상자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그 인권 단체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했을 거라고 당연히 보겠죠. 네. 그러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회의가 생기게 되는데요. 결국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 군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국영 기업들, 그 기업들의 돈줄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미얀마 쪽이랑은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2021년 2월 1일부터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죠. 이런 기간 동안 정부군은 처음에 이 시민들은요, 사실은 평화 시위였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위를 어느 나라든지 주도하는 세력이 어떤 계층일까요? 되게 젊은 층이 많아요. 다 학생층에서 많이 주도를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요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014년인가요? 홍콩에서 조슈아 멍이라고 하는 그 학생도 그 우산혁명 있죠. 그래서 우산으로 물대포를 막아내고 이런 혁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상징이 되죠. 태국도 역시나 지금 MZ 세대죠. MZ 세대들이 이런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얀마도 역시나 이렇게 해요.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이 어린 학생들, 여러분처럼 어린 학생들은 겁이 없죠. 일단 이 미얀마의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예전에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80년대 피를 흘리는 정말 최루탄이 날라오고 어마무시한 그런 정말 무서운 공포적인 분위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거든요. 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런 대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이 빨리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플래시몹이라고 하는 갑자기 모였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시위가 계속 발달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도 처음에는 이런 것을 기반으로 굉장히 평화 시위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진압을 하죠, 그것을. 처음엔 물대포로 하다가 나중에는 총을 겨누게 되고요. 결국 이것이 미얀마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전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방위군이 결성이 되게 되고요. 이게 또 가능했던 것은 아까 미얀마에 소수민족들이 많았었죠, 여러분. 소수민족들은요, 이미 그 안에서의 내분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사회에선 좀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일 텐데, 이 미얀마는 이미 분열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뭐 카렌족 군대라든지, 친족이라든지 뭐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의 군대가 연합을 하고요. 이때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버마족과 다 이제 연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군하고 시민방위군이 교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미얀마 사태가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를 좀 봤는데요. 여기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로힝야족 문제가 있죠.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지 여사의 어떤 정부가 좀 정당성을 잃고 있었던 것도 군부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로힝야족이 2017년에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사실 이 로힝야족의 학살은요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12년에도 역시나 큰 학살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을 또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그냥 당하기만 했던 것도 사실은 또 아니죠. 그래서 계속 내전처럼 내분이 있었던 상태에서 로힝야족은 그래서 이제 버마족이라든지 버마, 미얀마에서 대체로 그 일반적으로는 좀 싫어하는 세력이 더 많은 그런 미움을 받는 종족이었죠. 자, 그런데 2017년에 군부가 결국 그 학살을 하게 되고 여러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국제사회에서는 이 아웅산 수지 여사와 같은 평화를 옹호하고 본인이 평화 강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된 인물이잖아요. 민주화의 상징이 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수지가 이것에 대해서 성명을 해주거나 혹은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해주기를 바란 거겠죠. 그런데 자, 지금 이 수지 여사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의회에서 이 지금 민주주의를 가지긴 했지만 버마의 이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랑은 좀 다른 상황이죠. 어때요? 군인이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의석수도 가지고 있고 정당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어떤 그 힘의 기반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힝야를 학살을 했고 그것에 이제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사태를 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을 그렇다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아니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도할까?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될까? 그것과 이제 태국에서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될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봅시다.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됩니다.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뜨거웠지만 정부가 이스라엘 탄압으로 맞서 1,500여 명이 희생된 가운데 민주진영이 무장 투쟁에 나서며 시작된 내전은 그래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미얀마 북서부의 한 마을이 불타고 있습니다. 반군 근거지란 이유로 미얀마군의 무차별 폭격이 시작돼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일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는데 총과 탱크를 앞세워 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는 내전 상태입니다. The military every day committing crimes, terrorist act against the people. People die. 지난번 양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군부의 유혈 강력 진압으로 숨진 사람이 1,500명에 육박합니다.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은 11,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So the people of Myanmar have said enough is enough. So declare now we need to defend ourselves from these atrocities. 평화 시위가 소수 민족 무장 조직과 연대한 무장 투쟁으로 태어나며 양측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는 내정 간섭이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던 아세안도 내부 의견 차이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미얀마 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민정부 인사들을 제거하며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이미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남은 혐의를 포함하면 징역 10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도 군부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진영 또한 무장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미얀마의 내전 사태는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미얀마 사태의 뉴스를 다룬 것을 이제 한국 언론에서 다루는 걸 하나를 그냥 이제 샘플로 본 거고요. 어떻게 보도를 되는지를 좀 봅시다. 일단 어떤 논점을 가지고 뉴스를 지금 진행을 하나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했죠? 너무 어려운가요? 자, 그걸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논점을 가지고 하나.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보면 네, 일단 이 사람이 바로 민 아웅 hlaing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미얀마 경제 지주사를 다 가지고 있는 회장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상단을 보시면 미얀마의 전두환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친군부를 이끌었던 1980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대통령에 오르게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최고 원수, 국가 원수였던 군부의 원수였던 그런 전두환과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헌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외국인 자녀가 뭐 둘일 때는 대통령직을 출마를 제한한다. 자, 이건 결국 어떤 앙산 수지를 겨냥한 그런 법, 혹은 국회의원 25%를 군부에 무조건 할당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5%를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결국 군부가 100명 중에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25명, 25%는 차지를 하기 때문에 군부의 힘이 없이는 어떤 법도 제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다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언론에서 가장 많이 조명을 되는 것은요, 아까 이 군사 정부죠. 군사 정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 첫 번째 출범했던 정부입니다. 그래서 93년인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나오게 되면서 전두환을 위시로 했던 어떤 하나회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부 안에서도 굉장히 힘 있는 조직이었어요. 사적인 모임이었는데 이것을 다 숙청을 해버려요.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김영삼의 해고록에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회기를 안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의회를 생각을 할 때 군인은 당연히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동남아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군인들이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우리 언론과 이제 태국 언론의 다른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국 언론에서 미얀마 사태를 보도할 때는요, 이 늘 민주화라고 하는 건 전두환과 또 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으로부터 민주화를 한 거니까 어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87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결국 전두환과 뗄 수 없는 민주화, 군부 독재를 타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1980년에 강조하고요, 2021년에 미얀마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는 제가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 지면은 북한이 되는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뜨겁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한국 사람 입장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인 동남아시아에서의 세계를 봤을 때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군부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셨죠, 여러분? 8888 항쟁했고
샤프란 혁명 했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긴 건 아니죠. 우리는 87 항쟁을 그 뒤로 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민주화의 길을 걸어오게 되는 좀 다른 노선이거든요. 사실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목표, 어떤 롤 모델은 광주인 거고요. 언론에서도 우리 광주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어떤 인권의 논점에서 뉴스가 늘 보도가 되죠. 자, 또 하나 이 인권의 문제는 이따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자, 또 요새의 특징이죠, 여러분. MZ 세대의 어떤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집중 조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가 자, 제가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송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라고 하잖아요. 미얀마 사태를 얘기할 때 우리의 보통의 어떤 시민들이 다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나 우리 사회의 입장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회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고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되게 상식이 되어버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아까 그 인권의 논점에서 똑같아요. 인권의 논점에서 우리는 늘 간절히 이 사태를 알리려고 하겠다. 우리는 늘 미얀마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미얀마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미얀마의 반정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죠. 이 시민들을 지지를 하고 돕겠다고 하고, 그쵸?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아프간에 비하면 미얀마가 낫네 이런 무슨 논평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승리하길 바란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입장으로 많이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미얀마가 사실 지금 UN 안보리에서도 지금 그렇게 도움을 안 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민주화를 성공으로 이끈 대표적인 롤모델이라는 것을 언론에서도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서 역시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의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얀마에서도 이것이 계속 퍼져나가서 우리에게 고맙다, 한국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정말 너무 뿌듯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싸우고 있는 미얀마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요, 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이 한국 언론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역시나 좀 다른 거 뭐가 있나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언론의, 그러니까 인권의 논점이거든요.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건 인권의 논점,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두환과 노태우 어떤 이런 군사 정권을 타도했듯이 미얀마도 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의 아주 주요한 논점이었고, 그 외에도 역시나 아주 찾기 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났으면 또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새 이제 신냉전이라고 할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힘 겨루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국제 정세 속에서의 미얀마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역시나 보도가 되죠.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는요, 이 UN 주재 미얀마 대사가 처음에 20년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9월에 이렇게
유엔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포기를 하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그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긋날 거라고 해서 안 하는 거죠. 결국에는 못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올해 초에 이 미 국무장관은요, 로힝야 학살을 집단 학살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도 2019년에는 18년에는 유엔 보고서에는 이거 학살 아니냐라고 제기를 했지만 그땐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어떤 그 수지 여사의 정부이고 조심스러워했다면, 지금은 이것이 아예 쿠데타 군사 정권을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유엔에서도 이렇게 이것은 집단 학살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어떻게 흐름에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어떤 그 입장의 발표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죠. 그리고 미얀마에서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무기를 좀 대조라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정부군에서 쓰는 무기들은 러시아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암암리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시민군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은 상관은 없죠. 이거는 대한민국은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만 합니다. 지금 어떻게 세계의 정세가 이렇고 여기서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언론에서 캐치를 해서 보여주기는 한다는 게 바로 우리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여러분이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게 뭐가 특별할까 자체도 아마 생각이 좀 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잠깐 쉬시고요. 우리가 이제 6시에 와서 태국 뉴스를 보면서 차이점을 한번 다시 논해 봅시다. 이어서 보면은 이제 태국의 언론은 그러면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조명하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언론이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어떤가요? 어떤 그 정말 보수 진영이 있으면 좀 진보적인 진영도 있고요, 뭐 중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 좀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게 됐고요. 자, 일단 처음에 그 미얀마 사태가 보도될 때 당연히 이제 군부의 입장을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군부가 어땠는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민아웅 홀라잉 그 이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였죠? 그 2021년 11월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명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태국 언론에서도 이것은 명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됐냐라는 것을 말을 할 때는 수치 여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문민정부가 이 출범을 했을 때 왜 5년 동안 군대의 그런 군사의 힘을 빼앗지 못했는가, 그런 문제들, 혹은 왜 군부와 연합을 해서 정치를 하지 않았는가, 좀 그런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사회랑은 좀 다른 목소리죠. 자, 이런 식으로 수지 여사에게 어떤 그 비난을 하는 목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은행이 폐쇄가 되니까, 자, 태국은 옆나라이기도 하고 사실 태국과 미얀마는 사이가 되게 안 좋은 나라이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일본과 좀 앙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의 맥락 속에서 태국과 미얀마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오히려 속국이 됐었어요, 태국은. 그리고 태국에서 이전 왕조 중에, 그러니까 지난 전통 시대 때 가장 번영했던 아유타야라는 왕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조도 결국 미얀마, 이 버마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앙숙이죠, 아주. 그리고 나서 현대사에 들어와서도요, 거의 왕래가 없어요, 잘.
왕래가 없고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이것도 아이러니한데요. 미얀마가 정부가 문민정부로 바뀌고 2011년 이때부터 오히려 태국이랑 친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태국은 2014년에 프라유자노차라고 하는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지금 태국도 군사 정권 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정권이 오히려 군사 정권일 때는 서로 안 친했다가 미얀마가 문민정부가 되면서 오히려 더 친해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가장 친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이런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막 나오게 돼요. 태국의 입장에서요. 자, 그 다음에 미얀마와 태국은 2,400km가 접경지대예요. 2,400km가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으로 거의 많은 지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태국 북부에 가시면 메서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국경 중에 하나이고요. 이 메서시란 지역과 그 미얀마의 지역이 이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요. 또 이런 인접 도시들 있죠.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접 도시들이 긴장 상태에 빠진 거, 그 다음에 태국군의 경계 태세,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국은 곧바로 이런 문제들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에. 태국이 속한, 이 미얀마가 속한 그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합하는 그 국제 기구가 있죠. 연합이 뭔가요? 이것을 아세안이라고 합니다. 네,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 10개 국가, 사실 동남아엔 11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동티모르라고 하는 작은 국가를 빼면 나머지는 다 이 연합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전의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런 그 정책 중에 하나 중에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세안과의 교류를 늘려나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세안, 미얀마와 태국이 똑같이 속해 있는 이 아세안 영내에서의 상황을 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 뭐냐? 이런 군사 진압에 대한, 군부 독재에 대한 우려겠죠. 자, 이런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만 진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이렇게 잔악한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지키자. 기본적으로 아세안은 이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내정 불간섭을 하자. 이거는 결국엔 니네 나라 문제지 우리랑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어떤 비인도적인 인권 문제가 터져도 그건 니네 집 문제지 우리 집 문제는 아니야. 간섭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이에요. 여기 처음에 이런 표명을 한 나라. 우리는 불간섭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랑 좀 다르죠,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인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이 계속 촉구가 됐던 반면, 이제 태국 뉴스에서는 우리 정부는 불간섭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 층위를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것이 이것도 우리랑 비슷하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그런 시민 혹은 민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걸 한번 봤더니, 첫 번째 사진은요, 이 왼쪽에 있는 남자는 사실 미얀마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빠잉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지금은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는데,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이제 뭐 시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희극인도 있었어요. 코미디언도 잡혀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나 태국은 지금 군사 정권이고 역시나 태국도 1920년 최근에는 그 민주화 운동을 한 게 20년이거든요. 2020년부터 네, 지금 그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고 역시나 어떤 가수들이나 이런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운동을 하는 시민 운동자들도 잡혀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미얀마 내부에서 이 뒤에 누구예요? 중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왕이 그런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고 왕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2021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어떤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보이콧한다. 그리고 중국 국기를 불태우고 이런 것들을요 다 보도를 합니다. 뭐 그런 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다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CDM 그 시민 불복종 운동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에 하단에 있는 사진은 최근의 사진인데요. 이것도 이제 군부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냥 시민의 한 마을을 이렇게 불태워버릴 수 있는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조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소셜 미디어에 보면 태국은요 이 해시태그를 하고 싸우지 않으면 태국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 태국말을 그냥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이 막 일어나게 돼요 태국 사회에. 자, 이것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싸우지 않으면 태국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태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도 공감을 얻은 나머지 막 확산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역시나 태국은 20년부터, 그러니까 한 1년 앞서서인 건데 그때부터 이제 역시나 군부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프라유트 짜노차라고 하는 군사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의회에서 헌법 개헌을 통해서 의회를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태국과 그 미얀마의 가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태국은 왕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왕실이 굉장히 부패한 면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부패한 면도 많아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그것이 형법 112조로 아예 말할 수 없어요. 왕실 모독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법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왕실 모독에 관련된 그냥 비방의 글을 내가 그냥 포스팅만 했다. 그래도 징역 10년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판례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왕실과 추미론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세게 이것을 막 사람을 가둘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포스팅 정도 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되게 애매한 법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사실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태국의 군대는요. 그래서 사회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예요. 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남겨져 있고 지금도 군사 정권이고요. 민주화 운동 계속했죠. 73년, 76년 학살도 있었고 92년도 있었고 2010년 그 다음에 지금 2020년까지 계속 되지만 이렇게 말하기 너무 마음 아프지만 결국 시민이 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또 차이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87년을 뒤로 하고 이겼죠. 이긴 게임인데 이 지역에서는 이게 이긴 게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프지만은 그러면서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 그래서 이 파니카 와닛이라고 하는 이 언론인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태국이 2014년에 군부 쿠데타가 들어온 이후에 그 프라유트 짜노차도 결국에 다 말하는 것은 민정에게 이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회가 혼란해서 우리가 잠깐 잡았는데 민정한테 이양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2019년에 총선을 하는데요. 역시나 아까 미얀마에서 25% 의석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태국도 상원 의원의 250명을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해놓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간선제거든요. 총리를 뽑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250명을 임명을 해놓고 500명을 뽑지만 그 안에 그 군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이 있고 이것을 이미 250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그래서 다시 이기는 게임이 되는 그런 룰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젊은 층, 타나턴증 롱르긴시라고 하는 어떤 그걸 한국어로는 뭐라고 번역하죠? 퓨처 그냥 포워드 이렇게 말하나요? 퓨처 포워드 당이 있습니다. 뭐 신미래당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을 창당을 해요. 그 기업인 출신입니다. 기업인 출신과 그 다음에 법학자하고요. 이 언론인이에요. 이 여자는 이제 아나운서인데 이렇게 해서 셋이서 중심이 돼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법학자와 그 재벌 2세가 같이 해서 창당을 하고 실제로 젊은 층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게 돼서 창당한 지 1년 만에 총선을 했는데 81석을 가져가요. 엄청 거의 압승을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데 바로 이 프라유 정부가 지금 태국 얘기하고 있는데 프라유 정부가 강제 해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당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계속 군대가 군림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여자가 이런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어떤 태국의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대중들은 미얀마 같이 싸우자. 우리도 싸우고 있는데 너네도 싸우고 있지. 너네 안 싸우면 우리처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단 어떤 이런 해시태그로 통한 이런 어떤 문구뿐만이 아니라요. 되게 재밌는 게 시위의 어떤 방법들이 서로 교류가 돼요. 교류 아닌 교류. 그러니까 뭐냐면 미얀마 시위에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어떤 무슨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스테인리스 냄비 같은 거 그런 거를 막 그 두들기는 엄청 소리를 크게 막 하는 이런 막 그 진짜 무슨 깽가리를 치는 것 같이 막 시끄러운 시위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태국이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우리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세 손가락을 치켜드는 이것은 헝거게임에서 왔죠. 근데 이건 사실 요새는 태국에서 먼저 사용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역시나 미얀마에서 모방을 해서 태국처럼 똑같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얀마하고 태국은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이게 사실 미묘한 그런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그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시민들끼리는 이런 교류 아닌 교류,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교류라기보단 서로를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하면서 따라하고 뭐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떤 이런 똑같이 독재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뉴스화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얀마의 뉴스에서는 이런 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태국의 뉴스에서 미얀마를 조명할 때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태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태국과 미얀마의 접경 지역에 대한 뉴스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일단 우리나라는 아까 거의 인권에 대한 논점이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권 유린하지 말아라. 이런 논점이었다면 지금 태국에서는 훨씬 아무래도 가깝고 영내에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게 보이시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난민 뉴스입니다. 이거는요, 미얀마 문제인데요. 결국 태국 문제죠. 여러분 이제 이런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동남아라든지 이런 국가 나라끼리 접경되어 있는 거 그냥 육지로 넘어가는 거 우리한테는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여행을 가보시면 사실 딱 그 접경에 있는 순간은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무 가까워요. 정말 걸어서 건너거든요. 그냥 그게 무슨 뭐 지뢰밭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분단 국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태국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난민 뉴스가 계속 나오고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태국의 군부는 지금 2014년부터 쿠데타를 하고 무능한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 그래도 군부가 처음에는 그래 인권 문제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 안 하더니 이제 언론에서 막 너네 왜 군부가 안 도와줘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거든요. 이 난민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줍니다. 계속 구제 활동을 해줘요. 그게 정부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 우리 정부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참. 그래서 지금 이 군부 독재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는 또 칭찬을 받는 면도 있고요. 계속 뭔가 어려운 일에 지금 직면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민간하고 군부가 뭉쳐서 힘을 합쳐서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가 바로 메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메솥 이게 지금 지도에서 여기 나오죠. 어떻게 근데 이렇게 불이 화염이 있고 하는 거는요. 그게 바로 그 지역에서 그 미얀마 정부군하고 KNU라고 하는 어떤 카렌족 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시민 방위군의 어떤 접전, 그래서 그런 전투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그런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난민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됐을 때 태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얀마 정부군의 공습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전투기를 보세요. 이 비행기. 이게 거의 전쟁이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캡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위에서 파생이 된 무혈 진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정말 내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쟁이 된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댓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댓글을 볼 때 아까 우리나라의 댓글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같이 봤지만 어때요? 빨리 민주화가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응원을 하고 미얀마를 지지합니다라는 입장이었다면 태국의 댓글들을 이건 되게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 종족들을 다 파멸하라든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부군의 입장에서 그쪽에 서 있는 태국 그런 댓글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양쪽 다 있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태국의 정부군의 입장에 서 있는 건 찾아보기조차 힘든 그런 사회적 정서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계속 어떻게든 시민들이 다 이겨내기를 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사회적 정서도. 근데 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런 댓글에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이제 우리가 난민 문제 혹은 접경 지역까지 봤다면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자, 이거는요, 이제 빔스텍이라고 하는 그 벵골만 기술경제협력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아세안의 그 영내에서도 봤었죠. 태국과 미얀마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주 단편적이었지만 이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은 뭐 안타깝게 성명을 낼 것인가 이런 것도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세안 내에서도 좀 다른 걸 봤었는데 지금 미얀마나 태국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벵골만 기술경제협력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팔하고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죠. 인디아, 그 다음에 스리랑카, 부탄, 방글라데시, 버마, 혹은 미얀마, 그 다음에 태국까지 이렇게 7개의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내 협력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주자. 그리고 내정은 불간섭하자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자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자. 그리고 국가 간에는 평등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이것을 뭐
그 어떤 힘 있는 국가가 그 다른 국가를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한 그런 건 안 돼 이런 거죠. 힘싸움에서 너네가 우리의 이 주권은 지켜줘야 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지금 정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단은 좀 용인을 해줘라라는 거죠.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거랑 하나는 또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왜 이걸 하냐?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자. 경제적인 이익. 이게 가장 큰. 그래서 이 벵골만의 지리적인 이점하고요. 이 바다 앞에 인도양 이쪽에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자원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중국이 천연가스를 여기 소유관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이점이 다 서로 얽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접경 지역이 2,400km나 접해 있듯이 그리고 미얀마는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최빈국에서 지금 겨우 벗어나지도 못했고 실제로는 그 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이 영내에선 굉장히 안정된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태국을 중심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국가들보다는 태국이 훨씬 이제 안정되고 발전했기 때문에 태국의 상품 같은 거는 미얀마에서 엄청 수출을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미얀마를 통해서 결국 인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를 경제적인 협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가뜩이나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입장에서 태국은 그 군사정권 이후로 계속 안 좋거든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래서 미얀마가 올해 4월 17일부터 개방을 한다 그랬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작년에 비상사태를 1년을 선언한 다음에는요, 나라를 갑자기 봉쇄를 또 해요. 그래서 길을 다 막아버리면 그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부터도 이미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풀어주겠다 우리가. 그래서 4월 17일부터 개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미얀마는 그 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외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도, 태국, 중국 이렇게 친선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경에서 너네 돈 그냥 써. 우리 다 받아줄게. 달러로 안 바꿔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 수 있게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태국 입장에서도 이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미얀마의 농산물을 다시 우리가 가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수출을 다시 한다던가 이런 경제적 밑거름의 이익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태국은 아까 인권에서는 계속 도와줬죠. 아까 그 국제 문제에서도 미국이 지켜보고 있고 사실 기본적으로 태국은 미국과 친선을 하고 미국과 그리고 동남아는요 사실 미국과 중국을 계속 견제해요. 어떤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이걸 딱 어디 한쪽에 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뭐 군사적인 입장일 때 어떤 인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이게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역시나 우리와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태국은 미얀마를 그렇게 인권을 유린한 국가로 규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경제적 이익만 취할 수도 없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의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됩니다. 우리 입장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는 영내에서의 어떤 입지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되게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린 미얀마랑 붙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용인될 수 있지. 다른 나라가 볼 때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작은 어떤 지역 경제를 죽일 수는 없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도 계속 인권을 지킨다라는 거는 시민군을 지지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미얀마 정부에서 환호를 할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도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태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자, 이것도 역시나 현지의 상황인데요. 태국은요.
미얀마, 태국 이런 국가들, 동남아시아 대륙부는요, 그 4월 달이 되면 굉장히 더워져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4월이 되면 이 물고기 자리에서 양자리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태양이 가장 높을 뜰 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서양력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시기가 새해 맞이를 하는 새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태국의 송크란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띵짠 축제라든지 이거 다 같은 축제입니다. 비슷한. 그래서 새해 맞이를 하는 축제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 뭐 라오스, 태국 다 동일하게 좀 나타나는 그런 문화인데 이 시기에도 이게 민족의 명절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버마군에서는 야, 이때는 나와서 물놀이 하자. 뭔가 이렇게 좀 도모를 해보려고 했지만 21년도 그렇고 22년도 마찬가지고요. 일부러 더 이것에 반대하는 의미로 이렇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싹 텅 비어버린. 그래서 이런 것은 침묵이자 그리고 반대하는 거죠. 너네가 나오라 했지만 난 안 나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역시나 보여주는 뉴스.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 살펴본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런 정부 차원에서 그쵸?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 그래서 사실 이런 차원에서는요. 그 같이 군부기 때문에 어떤 보수 쪽에서는 미얀마는 좀 해야 돼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그 군사 정권 좀 해야지 지금 정신 차려야지 술 취해서 이렇게 해서는 경제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나라가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혹은 민간에서 그 다음에 어떤 태국 정치와의 연계점에서 그 다음에 시위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적병, 인권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제적인 것과 되게 중요했었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의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서로 엇갈리지만 그것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언론에서 다 조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너무 막연할까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3가지 정도로 같이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논점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논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국이 미얀마 사태를 다루는 어떤 그런 시각, 입장, 언론에서 조명하는 것이죠. 그것과 태국에서 보여주는 것.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 때는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지금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다른가요? 좀 보면서 이런 거 신선했다 혹은 이런 게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요 어때요 결국 적극적으로 미얀마의 일단 지지를 시민군의 지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권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인권과 민주화 운동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지고 온 어떤 경제적인 뉴스도 조금씩 있었지만 심지어는 그래서 아까 그 뉴스를 다시 올라가 보면은요. 경제적인 것들에서도 우리랑 태도가 굉장히 다르죠. 미얀마의 자원개발과 금융업 등이 300여 개가 진출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포스코는 일부의 사업금이 군인한테 들어가더라. 철수해라. 라고까지 나옵니다. 이게 언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입장은 언론에서 많이 기본적으로 상식이 되어버린 거는 인권에 반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 돼 라는 것이 계속 나왔어요. 자,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졌다면 그렇죠? 태국은 어땠어요? 직접 당사자 입장으로 무조건 인권과 같은 철학적이고 이런 비가시적인 걸 고수하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걔들이 아프면 나도 아플 거고 뭐 미얀마가 나랑 직접 연관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인권만 말하기 힘들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떻게 보냐면 제가 딱 이걸 볼 때 아 우리는 타자구나.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미얀마라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자지대지되는 것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겠죠. 근데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다 내고요. 어떤 이상적인 것을 다 발언하는 게 우리 언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인권을 누리라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군부조차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죠. 태국 같은 경우는. 왜? 이거는 지금 말해줬지만 이거는 나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이에요, 현실. 이건 그렇게 이상적으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이 언론에 이걸 어떻게 말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 자, 우리 같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읽히는가. 이거는요, 사실 이제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오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요새 언론에서 어떤 책이 많이 나오나 좀 봤더니, 제가 언론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막 요새는 가짜뉴스, 이런 것에 대한 책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지? 그리고 어떤 막 그 제목이나 어떤 그런 논점 같은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극적으로 해서 조회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인기 있는 자꾸 보게끔 쉽게 팔리게끔 많이 팔리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럼 한국에서 오보를 하냐, 태국에서 오보를 하냐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의견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점에서 이걸 파악해야 되는가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오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상이 될 수 있고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맥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세계 3원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늘 하얀색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예를 들어 빨간색이 하얀색이라는 색과 결합이 되면 분홍색이 되겠고 이렇게 사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색이 결합되면서 다르게 이것이 수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회에 맞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화 운동, 전두환, 우리의 80년대 운동과 계속 결부를 시키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겼구나. 그리고 우리는 되게 이걸 자랑스럽게도 생각을 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사명감이 있어요. 우린 도와줘야 돼. 우린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는 어떤 내가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민주화를 이룬 이런 국가,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 이런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 뉴스가 왔을 때 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렇게 수용되고 그렇게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론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인권의 문제를 주축으로 하는 문제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해서 태국은 그쵸. 지금 우리처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안이 되는 것을 함께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국적 그런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태국이 역시 미얀마와의 관계죠. 태국과 미얀마의 관계 어떻게 좋지 않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관계라든지 우리도 군사 정권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욕먹고 있어. 그래서 어떤 시위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나눈다든지 혹은 그렇지만 인권은 우린 지켜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차원 속에서의 그런 것을 이제 언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태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볼까요? 혹시 제가 조금 궁금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좀 제가 빠뜨렸는데 좀 알고 싶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볼까요?
그래서 질문을 좀 있으시면 하시고요. 결국 이렇게 우리 이 시리즈가요, 그 국제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설을 내릴 때는 미얀마 사태 그래 한국에서 못 보는 뭔가 있을 거야 막 이런 것을 좀 자꾸 찾고자 노력하기도 했고, 왜냐면은 어떤 현지에 의해서 혹은 그 더 가까운 지역이니까 태국에서는 뭔가 좀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겠지? 내가 우리 사회에서 뭔가 틀리게 말하는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요. 혹시 초반에 조금 잘못된 포인트를 건드렸다 하더라도 계속 바뀌어지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수정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얀마 사태에서는 제가 잘 못 봤고 태국의 사태는 제가 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점을 이건 아닌데 했던 것도 초반에는 이제 빨리 쓰려고 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뒤에 가면 좀 많이 고쳐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나 이제 오보의 문제는 적어도 이런 어떤 미얀마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외국의 정치 뉴스에서 우리랑 이익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은 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꼭 오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제가 흥미로웠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에 의해서 그 사회적 맥락, 그 다음에 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서로 다르게 조명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결론으로 얻게 됐습니다. 혹시 이 파니카 와니치라는 사람은 사셨나요? 네. 이분 네. 그분은 살아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우회적으로 왕실 모독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인사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행방불명된 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에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어떤 인사들은 건들면 안 되는 인사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누구는 건드려도 되고 이런 말은 아닌데 이제 사회 정서에서 너무 도화선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이제 건들지 않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젊은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근데 이 사람도 언론에서 한번 내가 약간 죽을 그런 거 위협을 느꼈다, 그렇겠다 생각은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약간 언론끼리도 굉장히 서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뭔가 한국 언론에 대한 보도를 가지고 일본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는데 아까 약간 미얀마와 태국 시민들 간의 약간 연대? 시위 방식에 있어서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미얀마와 태국의 언론끼리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의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뭔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하는 어떤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근데 사실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시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랑은 조금 이 문제는 상관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걸 했을 때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논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 그러니까 태국 정부는요, 태국 정부는 의식도 하고, 그리고 태국 시민들이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하지 말라는 입장이죠.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미얀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얀마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민들 간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제 격려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아까 또 왜 댓글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딱 어떤 게 딱 나뉘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다차원적인 좀 이해관계가 갈려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군부 정권이랑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군부 정권의 이미지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칭찬을 받았다고 했다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정서상 칭찬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참 맞아요. 사회적 맥락이 아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일단 여러분 예전에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박정희가 유신헌법 이런 거 해서 엄청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랬었죠. 근데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정권에 대해서 어른들 중에서는요, 그래도 그땐 살기 좋았어, 이렇게 좀 옹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박정희에 대한 향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여전히 그것이 또 보수이고 그 시대는 그랬어야 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뭐가 맞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그런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김영삼 정부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김영삼 정부의 명감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회라는 걸 숙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하나회 같은 조직이 남아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몰라요. 군부가 계속 할 수도 있거든요. 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삼이라는 인물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개팍한 면이 있었겠죠.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확 다 없애버린다든지, 이제 뭔가 주변에서 말릴 겨를도 없이 해버린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교육과 개방과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차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군부가 없는 게 상식이 되어 버린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뭐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런 것부터 기억하는 세대인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태국은요, 늘 군부가 있어 왔어요. 그게 좋지 않아도 얘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왕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좋든 싫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젊은 세대들은 싫어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혁들을 외치는 건데, 역시나 태국에서도 어른들은요, 사릿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뭐 박정희나 전두환에 비견될 만한 그런 군사 정권 독재를 했던,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앞에서 다 싸죽여 버렸던, 헌법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 사릿 시대 때는요, 60년대인데 반공이다 뭐 하면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다 싸죽여 버려도 재판에 안 올라가요. 그냥 자기 말이 곧 헌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런데도 그 시대 때는 경제 성장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해줬거든요. 반공을 어떻게든 반공산주의를 해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제 대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영웅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고, 군사 정권을 또 옹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딱 어떻게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 현재도 태국에서도 반군부 시위가 나온다고 했는데, 뉴스 몇 개를 보니까 그 젊은이들 제가 반군부인지 반왕정인지 정확히 떼어낼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 싫어하는 게 왕실이 군부를 비교해줘서 왕실이 더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도자니까 군부랑 나랑 같이 싸자고 너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지, 어떻게 누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잘 찝은 건데,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왕실을 싫어하는 건지 군부를 싫어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오해를 정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세력이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되게 정당성을 주고 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왕실과 군부인요. 이건 역사를 봐야 돼요.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태국은 1932년에 우리보다 훨씬 빠르죠. 입헌혁명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나라는 식민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왕권이 무너지고 어떤 그 시민의 힘으로 쿠데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또 쿠데타니까 군인과 시민의 대표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야 군부 독재가 벌써부터 나왔네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랬던 건 아니고 그 시대 때는요 어떤 계급 사회와 비계급의 의미에서 어떤 군인이라는 건 엘리트죠. 평민 출신도 있었지만 그런 엘리트 집단이 지식인 집단과 엘리트 중에 군부가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급인 신분 사회를 무너뜨리고자 했고 그게 실제로 되죠. 그래서 32년에 체제가 전복이 되고 왕실은 힘을 계속 잃어요. 그 뒤로. 그렇지만 이제 사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57년에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쿠데타는 계속해서 47년 쿠데타도 있었고 쿠데타로 인해서 계속 그런 군부의 세력은 권위주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릿이 57년에 아예 이걸 아주 그냥 아주 무서운 그 독재를 하게 되는 장악하게 되는 그런데 이 사릿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왕실을 키워줘요.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는 반공이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왕실을 역시나 같이 키워줍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구심점이 필요하죠.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왕실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릿 정부 자체도 왕실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나중에는 왕실이 오히려 더 커져버려요. 그 어떤 국민들의 그런 지지 같은 것이. 그렇지만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어쨌든 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관심 있으시면은 태국 군부와 왕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 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부가 그렇게 장악할 수 있었던 거에도 뒤에 왕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 9세라고 하는 현 왕의 그 선왕은요 70년을 제위했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물론 명감이 똑같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지금 라마 10세는요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코로나가 있는데 여자들 데리고 뭐 독일에 갔다 무슨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이런 기사는요 태국에서는 볼 수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언론에서 아예. 그거는 아예 안 나와요. 뒤에서만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에선 버젓이 다 나오죠. 그런 기사가.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떤 정당성을 더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왕실 개혁의 문제 어떤 태국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제기가 되는 거죠. 조금 되게 흥미로웠던 게 한 번 라마 9세가 군부하면 억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중은 이 사람은 이 왕은 믿어도 되겠다 하고 그도 왕이 어떻게 보면 태국 사회 반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반신인데 그럼 한 번 꺾었으면은 민주주의가 확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또 다시 군부가 또 나오는지 갑자기. 한 번 꺾었다는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그래서 아련 그 군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군부 대신이 아련을 했는데 라마 9세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바로 쿠데타에 대한 네네. 것을 승인을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사회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왕실은 처음에는 이제 왕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행위도 중요한데요. 사실 왕실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 기본 제도예요. 그러니까는 태국에서 아까 제가 상식을 얘기를 했는데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회의 정서가 어떠냐라는 것은 상식을 통해서 이게 다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여자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게 상식인가요?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인권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도 탈레반 같은 거 보세요. 여자들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옛날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회의 그런 상식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쥐고 있냐라는 건데 왕실은요 이미 그 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럼 라마 10세인데 이게 전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왕실이 그냥
단순히 왕실이 아니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주주 뭐 어떤 경제적인 힘이라든지 사회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뿌리 깊게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그 한 사람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진짜 정말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그 강의해주신 주제가 결국에는 동남아시아 현지 보도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아시안과 이 미얀마 운동에 대한 관계 중에서 이제 태국을 제외한 필리핀과 캄보디아라거든요. 그 두 국가는 이 미얀마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요. 그 내정 네.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몰라요. 제가 찾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세안의 전문가는 아니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태국을 공부했고 그거와 이제 연계해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역시나 독재이거든요. 몇십 년째 독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미얀마와 이제 그리고 지금 아세안 그 의장국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세안이라는 기구 자체가 의장에 따라 늘 달라져는 기구예요. 좀 그 해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의 의장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미얀마와 이제 정부와 이제 더 친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시민과는 돌아서게 되는 그런 관계고요. 필리핀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럼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